안녕하세요. 가치독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무엇에 확 꽂히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꽂히는 포인트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욕구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바로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 개 말고도 자신만의 단 한 가지를 찾으라던 원싱을 읽었을 때 막막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 원싱을 향해서 3년 후, 5년 후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걸 향한 목표들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도미노처럼 정복하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 원싱을 못 찾겠는 거예요. 뭔가 제 생각에 초점이 나간 느낌이고 뿌옇고 애매모호한 느낌이랄까요? 제가 진짜 뭘 원하는지, 아니 단순하게 제 욕구의 본질조차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목표를 세우기도 힘들고 실행력과 추진력도 떨어지고 흐지부지 되기 일쑤였습니다. 아웃풋도 별스럽지 않았고요. 그때 제 사고 패턴을 돌아보면 생각하는 게 귀찮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나 SNS 보는 걸로 회피하고 배달 음식 먹으면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해야 했던 숙제들을 다 한 다음에 나에게 보상 같은 걸 주면서 만족했달까요? 그렇게 반복하는 사이클 속에선 절대 새로운 도전에 쓸 에너지가 안 생기더라고요. 문득 하고 싶은 것이 생기거나 원하는 내 모습이 있어도 그걸 실행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난 그렇게 사는 것에 진짜 만족하는데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전 살면서 매슬로우 인간욕구 5단계서를 정말 많이 체감하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안정이나 생존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사회적 자아실현 욕구로 반드시 확장되더라고요. 아들러의 보편적 권력욕이나 빅터 프랭클의 의미치료도 아마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기부여가 잘 안되고 실행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쉽게 도파민을 뺏기는 요즘 디지털 환경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표준화된 성공 루트만 쫓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토드 로즈와 오기 오가스의 책 다크호스인데요. 표준화 공식에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자신만의 고유한 개개인성은 죽여야 하고 그래서 개인적 충족감이 채워지기 힘들다는 거죠. 전 이 책에서 두루뭉술하고 애매모호했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나만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찾는 데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얼마 전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 2024도 출간됐죠. 빅데이터계의 또 다른 한 분, 송기령 부사장님도 시대유보란 책을 내시고 앞으로 펼쳐질 사회의 핵심 키워드로 핵기인을 뽑으셨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모두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표준화된 성공 방식이 먹히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아마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노력과 인내심을 감수하면서 버텨내야만 하고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나 만족을 보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크호스를 비롯해서 많은 트렌드 서적들은 본격 개인화 시대의 도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판이 바뀌고 틀이 깨진다는 거죠. 책 다크호스는 오히려 소수의 몇 명에게만 잘 맞던 표준화 성공 공식보다 각자 고유한 개개인성을 활용해 누구나 삶의 충족감을 느끼면서 성공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기존 성공 공식의 틀을 깬 성공자 예시로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어떤 대학 학위도 없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천문학자가 된 뉴질랜드 제니 맥코믹의 사례를 들려주는데요. 15세 때 중학교를 중퇴한 그녀는 마구간 청소일이나 패스트푸드점 일을 하면서 혼자 독학으로 천문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나랑 다른
돌연변이 같은 천재성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도 그런 의미를 갖고 이 책을 더 읽어봤습니다. 헌데 오히려 개성도 제각각이고 성향도 성공 방식도 제각각이던 이런 다크호스들이 성공해서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충족감인데요. 자신만의 일에 깊이 몰입하면서 느꼈던 그 충족감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극대화했다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다시 궁금해지더라고요. 기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줄 나만의 뾰족한 개성은 뭐지? 몇 년간 고민하면서 요걸 찾아내려 노력했지만 쉽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이 책에서 명쾌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크호스형 승자들의 공통점이 성취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신만의 진정한 동기 깨닫기는 충족감을 얻는데 가장 핵심적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인 동기가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섬세한 나만의 독특한 미시적 동기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신만의 미시적 동기를 찾아내는 게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목표보다 자신만의 천직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좋은 예를 미국의 국정 요직에 있던 코린의 사례로 잘 보여줍니다. 코린 벨록은 텍사스 어느 촌구석 작은 마을 출신 아가씨였는데요.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남들을 돕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텍사스 대학 신입생 때 지역 정치에 참여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질 거라 생각해 주 상원의원을 보좌하는 인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좋고 무엇보다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다고 해요. 졸업 후 오스틴 주의 경험으로 워싱턴 DC에서 밥 도레이 대선 캠페인 정치 부분 담당 보좌관으로 일을 했어요. 그곳에서 활동하던 중 마이클 블룸버그에게 발탁돼 그의 첫 번째 뉴욕시장 선거 캠페인에도 참여했어요. 블룸버그가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후에도 그를 계속 보좌해 시청에서 정무총괄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면서 공화당 연방정부의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 얼마 후 시청에서 차출돼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백악관 정치 담당직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28세의 나이에 국정에서 요직을 맡게 된 거죠. 하지만 2009년 블룸버그가 코린에게 다시 자신의 옆에서 시정을 보좌해달라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뉴욕 정계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두 직책의 선택권이 주어진 그 상황에서 그녀는 정계 입문 후 처음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사실 코린은 번아웃 상태였어요. 오랜 시간 전력을 다해 뛰었으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수록 단지 휴식을 원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린 자신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정계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예전엔 변화를 만들려는 사람들 주변에서 흥분된 상태로 바쁘게 일하는 게 설레었는데 10년 넘게 쉴 틈 없이 이런저런 정모 활동에 몸담고 있다 보니 자신의 원래 동기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미국 정치 선거 캠페인이나 정무는 더 이상 신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것보단 훨씬 더 단순한 직무에 끌렸다고 합니다. 바로 정리 업무였어요. 그녀는 딱 보면 구분하기 쉽게 모든 책에 색색의 라벨을 붙여 책장에 꽂아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어지럽게 흩어져 있거나 너저분한 모습을 보면 다시 가지런히 정리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습니다.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상관이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말을 늘어놓아도
요점을 민첩하게 정리하는 재주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녀의 두뇌는 마치 고속 원심분리기처럼 정보가 입력되면 중요한 내용과 쓸데없는 내용을 순식간에 분리해내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적 업무에서 그녀가 특히 좋아했던 건 블룸버그 시장 캠페인 중 대중 집회를 준비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때 자율권이 주어져 사람들을 배치하고 홍보를 구상하고 행사를 포괄적으로 기획하면서 정말 신이 났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요직이어도 정리 업무가 별로 없고 자율권이 별로 없고 다른 사람 일정에 맞춰야 하는 경우엔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었다고 하네요. 어느 순간 어지러진 옷장이나 흐트러진 주방주기 같은 평범한 일이라도 좋으니 정계를 떠나 정리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욕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생각을 할 땐 힘이 났고요. 자신에게 딱 맞는다라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자신이 제일 하고 싶은 일과 정계에서 실제로 맡은 일이 서로 어긋나는 걸 의식하면서 코리는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나 자신을 위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선 뭐든지 못할 것이 없겠다라고요. 코리는 카페에 앉아서 정리 전문가가 되기 위한 4쪽짜리 세부 계획 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업계획 시간표도 꼼꼼히 짰다고 합니다. 그 후 2010년 말에 정식으로 정계 활동을 접고 어반 심플리시티를 개업했다고 해요. 자신이 살고 있던 맨해튼의 작은 아파트를 사무실 삼아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도록 돕는 활동에 전념했어요. 사회 초반부터 현재까지 고객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재택근무 사무실이 능률성을 극대화하고 싶어하는 전문직 종사자도 있고 워라밸을 개선하고 싶은 이들도 있다고 하네요. 또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 결혼 또는 이혼으로 삶에 큰 변화가 생겨 그동안 패턴이 무너져 힘들어하는 고객들도 있다고 합니다. 코리는 고객들의 물리적 공간을 새롭게 꾸며주고 생활 리듬을 회복하는 루틴을 새로 짜주면서 과중하고 스트레스 많은 일상생활을 마음 편하고 다르게 쉽게 바꾸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데다 작업 중인 프로젝트의 속도를 현실성 있게 조율해 주는가 하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절차를 쉽게 해줬어요. 정리했다가 또다시 어지럽혀지면 소용이 없는데 정돈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평이 좋아지면서 의뢰가 쏟아졌고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얼마 후 직원들까지 고용해 2018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새 사무실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친구들이나 이전 동료들 중엔 돌연 진로를 바꾼 코린에게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근무하다가 옷장 정리 같은 일이나 한다고? 무시하는 말투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얘기에 코린은 속상했던 적이 없다고 하네요. 현재 자신이 상상 이상으로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 나가는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매일매일 자신의 가장 뜨거운 열망을 성취하면서 부조화에서 조화를 이뤄내며 살고 있다고요. 코리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닫고 나서 개인화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코리는 정리욕의 동기를 자극받는 사람입니다. 이 동기에 관해서라면 이미 꽤 구체적으로 살펴봤지만 더 깊이 파헤쳐보면 그녀의 진정한 동기는 더 구체적입니다. 코린의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하는 진짜 근원은 물리적 공간 정리였어요. 저는 지저분한 아파트나 사무실을 정리하고 식료품 저장실을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정리하는 일이 제일 재밌어요. 체계성과 시각적으로 정연한 짜임새를 세우고 그 공간의 인테리어 디자인과 잘 맞게 꾸미는 게 정말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 물리적 공간의 정리예요. 제 옷장을 열어 물건들을 정리하면 삶에 대한 만족감이 더 커집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근본적 동기는 고사하고 동기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별나고 하찮은 욕구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코린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 미시적 동기가
진정성과 성취감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라잡이였어요. 미시적 동기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직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조류 관찰자인 알바로는 아주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빛깔을 힐끗 보고 시각적으로 새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데요. 하지만 같은 조류 관찰자이자 미국 탐조협회의 주력 잡지인 버딩의 편집장 테드 플로드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청각적으로 어떤 새인지 구분하는 방식에서 강한 동기가 생깁니다. 머릿속으로 새소리들의 특징을 감별하는 그의 능력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어떤 새소리가 들리든 간에 음의 파형까지 그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려낸 음파는 초음파 장비에서 기록된 실제 파형과 거의 일치한다고 하는데요. 테드는 노래소리를 듣고 새를 알아맞히는 일에서 존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새의 소리가 새의 모습 못지않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눈에 감지된 광자든 우리 달팽이관에 감지된 공기 분자의 진동이든 간에 모두 실존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다크호스들은 경쟁력이나 창조력 같은 사람들이 흔히 끌리는 보편적 동기가 아닌 자신만의 고유한 열망, 취향, 끌림에 따라 미세하게 조율된 특별한 동기를 명료하게 잘 끄집어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충족감을 얻고 싶다면 남들이 강요하는 열정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항로가 순항을 타게 할 열정이 확실히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미시적 동기 깨닫기가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에서 첫 번째 요소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표준화 계약에서 강요하는 바를 위해 자신만의 고유한 흥미를 평가절하한다면 결국엔 결과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미시적 동기 깨닫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동기를 헤아리는 일은 막연하고 모호한 상태이기 쉽습니다. 내면에 숨겨진 미시적 동기를 명료하게 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올려주는 상대나 상황을 거울 삼아 찾아내는 비판 게임입니다. 미시적 동기란 무의식 속 자아에 뿌리 박힌 강하고 지속적인 감정들의 집합입니다. 이런 감정 중엔 미묘한 신호와 솔직한 욕구, 내적 열망도 있습니다. 비판 게임의 목적은 남들에 대한 본능적 반응에서 거기에 나타난 감정에 초점을 맞춰 그 뿌리 감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비판 게임은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 그 순간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우린 늘 외부 세계의 대상들을 비판하죠. 외부 세계에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 대상이 상황에 따라 택배 아저씨든 주변 지인이든 트위터에서 정치적 견해를 밝힌 사람이든 인스타에서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사람이든 대상만 바뀔 뿐입니다. 이제부터 남들을 비판하려는 그 순간을 인식해 의식적으로 자신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두 번째 단계는 반사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때 일어나는 감정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미시적 동기의 단서는 이렇게 뚜렷한 반응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포착됩니다. 반응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칭찬이든 비난이든 상관없습니다. 감정이 뚜렷하게 드러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의 의도는 당신의 진정한 마음속 감정에 닿으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를 자문해 보면 됩니다. 이젠 진짜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 자신만큼 속이기 쉬운 상대도 없다라고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이 예리한 명언으로 잘 표현했죠. 예를 들어 수납정리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고 이런 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반응이 나왔다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바로 사회적 명예나
권위가 당신에게 더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든 꺼리낌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충족감을 얻기 위해선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열정에 불을 붙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솔직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초점의 대상이 타인이나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일어나는 감정을 통해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욕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표준화된 성공 공식이 뇌에 뿌리 깊이 박힌 시대에 살다 보니 이 비판 게임의 가장 큰 난관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반응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감정은 없습니다. 이 인식을 뿌리치지 못하면 자신의 욕구를 간과하거나 얕보게 됩니다. 하지만 비판 게임은 표준화된 게임이 걸어놓은 그런 주문을 깨는데도 유용합니다. 단 그러려면 주의력과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 경비원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하루 종일 자연 속에서 지내면 정말 근사하겠다라는 생각부터 떠오를지 모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공원 경비원을 비판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게 근사하긴 한데 외로울 것 같아. 난 매일같이 혼자 일하는 건 못 견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잠재의식 속 두 개의 미시적 동기를 찾아냈습니다. 자연에 둘러싸여 있고 싶은 욕구와 지속적인 사회적 유대감을 맺고 싶은 욕구를 깨달은 것입니다. 감정 반응을 잘 인식할 줄 알게 되면 삶은 곧 자기 이해의 학교가 됩니다. 밑반 게임 요령을 터득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표준화된 계약이 제시하는 방법보다 더 신뢰성 있고 효율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진로 테스트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진로 테스트는 당신만의 고유한 동기 패턴을 찾아줄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응답이 해당 분야의 평균적 전문가의 응답과 얼마나 비슷한지 가려내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표준화된 평가에선 예외 없이 당신의 동기 성향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잘못 해석하거나 외면하기 마련입니다. 즉, 한편으론 타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혼자이고 싶어 하는 경우처럼 서로 모순된 동기들의 존재를 외면합니다. 끈기, 투지, 용기 같은 1차원적인 평가 기준을 받아들이면 모순적 동기들은 쓸데없는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순응하고 싶은 바람 못지않게 반항하고 싶은 바람도 강할 경우 투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반면 미시적 동기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지극히 상반되는 열망들조차 하나의 목표의식으로 통합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충돌하는 나만의 미시적 동기들을 조합해 세상에 없는 나만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열정 설계의 관건은 내면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하나의 동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여러 다양한 동기들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차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미시적 동기들이 뚜렷할수록 삶의 몰입도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코리는 정리 전문가 일에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채로운 그녀의 동기와 성향의 범위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코린이 자신의 일에 열정을 느끼는 본질적 이유는 그 일이 여러 다양한 개인적 열망을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공간 정리 열망과 남들을 돕고 싶어하는 열망, 날마다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은 열망, 사장으로서 사업을 주도하고 싶은 열망, 성장시키고 변화하는 것에 대한 열망을 두루두루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양한 미시적 동기들이 한데 어우러질 때의 시너지 효과가 그녀의 열정이 불붙는 데 일조한 것입니다. 포괄적 동기와 달리 미시적 동기들은
충돌하고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욕구들을 통합해주는 힘이 있는데요. 미시적 동기들의 통합은 당신에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스스로 설계한 열정에는 더 근본적인 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안정적인 생계활동뿐 아니라 진정한 자아의 원천도 충족시켜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시적 동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포용한다면 세상의 진정한 나로 우뚝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